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먼저 지난밤 사이 미국 증시의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 지수는 0.8% 떨어졌고요. S&P 500과 나스닥이 0.5에서 0.4% 정도 떨어지면서 다우 지수가 가장 강한 하락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섹터별로 보더라도 S&P 500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11개 섹터가 일제히 하락할 정도로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주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그리고 가장 큰 변수였던 물가 지표가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하락한 겁니다. 물론 물가 지표가 발표되자마자는 반짝 반등하는 듯 싶었지만 결국은 이제 뒤로 밀려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역사적으로 수익률이 안 좋았던 9월이라는 이 시점 자체가 악재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9월은 현재 어떤 붐이라든지 이런 시장에 뜨거운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물가가 생각보다 둔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기 민감 섹터인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금융주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밀려났고요. 자, 이 외에도 다양한 시장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한 마감 시황은 전채린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장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주시하고 있었던 지표였던 8월 CPI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예상보다 CPI가 둔화했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는 장 초반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이내 1시간 정도 있다가 약세로 전환을 한 후에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CPI 결과부터 잠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 또 전년 동기 대비로는 5.3% 상승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인플레이션 수준이 상당히 높음을 증명해냈는데요. 그래도 생각했던 것만큼 높이 뛰어오르지 않았다라는 데 대한 안도감은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둔화한 데에는 중고차 가격이 전달보다 1.5%가량 떨어진 영향이 있었다는 분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이 물가 지표가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았던 주된 이유는 바로 연준의 테이퍼링 시점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 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기대치보다는 낮기 때문에 당장 오는 9월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는 다소 진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5%가 넘는 높은 물가 상승세가 유지된 만큼 연내 테이퍼링에 대한 가능성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장 섹터와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는 11개 섹터가 모두 낙폭을 기록하는 하루였는데 그 안에서도 금융과 에너지주들이 1.5% 내외로 하락하면서 가장 약했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금리가 1.2%대 후반까지 떨어지자 은행주들이 일제히 약했는데요. 그 안에서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대 떨어지면서 섹터 전반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 가운데에는 애플이 신제품 행사를 통해서 아이폰 13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오늘장에서 1%대 하락하면서 재미가 없었고요. 또 전일 강했던 리오프닝 주식들이 오늘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델타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 모두 2%대 하락을 기록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 또 카지노주들 라스베이거스 샌즈와 윈 리조트는 마카오 지역 내에서의 여행 규제 강화 우려 속에서 다시 한번 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라클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라클은 첫 번째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오늘 첫 번째 실적을 공개했는데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망스러운 실적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역시도 오늘장에서 2%대 하락한 채 거래 문을 닫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흐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인데요. 허리케인 아이다가 휩쓸고 간 이 멕시코만 지역에 또 다른 폭풍이 접근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는 1개월 내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고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여전히 브렌트유와 WTI 크루드유 모두 $70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자 달러화 약세에 맞서서 금 가격은 올랐다라는 풀이가 되겠습니다. 현재 금 선물 가격은 0.7% 상승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1,800대 구간에 진입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장 전반적인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증시에 있었던 일들을 저희가 키워드를 통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애프터마켓 오늘도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열어봐야 되겠죠. 가장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내용입니다. 바라던 인플레 진정. 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물가 상승 공포를 높였던 CPI 지표가 좀 완화돼서 간밤에 나왔습니다. 네. 플러스 5.3%가 나왔죠. 그러면서 컨센서스 5.4% 상승보다는 좀 완화가 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식품 가격이라든지 이제 에너지 가격을 뺀 근원 CPI도 4% 상승으로 나오면서 컨센서스 4.2% 상승에 비해서 좀 완화된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5.3% 물가가 상승한 것도 13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이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이번에 8월 지표가 분명히 물가 상승 속도가 좀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특히 이제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이후에 최소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중고차 가격이 YOY 기준으로는 31.9%나 여전히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MOM 기준으로는 1.5% 오히려 하락을 했고요. 신차 가격이 1.2% 정도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미국 연준이 그간 이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공급망 차질과 같은 일시적인 요인 때문이다라고 강조를 해왔죠. 일단은 간밤에 나온 지표는 이 같은 연준의 주장을 좀 뒷받침하는, 좀 부합하는 지표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과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뭐 중고차 가격 같은 게 뭐 계속 오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그 내구재의 수급 불안에 따른 물가 상승은 곧 진정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물가 지표에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의아한 거는 물가 지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 시장에게는 그래도 도움이 되게 지표가 나왔는데 시장은 또 약세장으로 전환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이 좀 잠잠해진 것으로 나왔지만은 아직은 모른다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웰스파고 같은 기관에서는 이번 지표를 보고 인플레이션 압박이 일부 완화됐음을 알 수가 있었다. 그러면서 연준의 고용 시장에 대해서 평가할 시간이 좀 더 주어졌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좀 경계론을 여전히 내비치는 기관도 많았는데요. FHN 파이낸셜이라는 기관에서는 YOY 기준으로의 물가 급등세가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RSM 같은 기관에서도 승리를 선언하기가 이르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보기는 이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율이 뭐 연준의 목표치이기도 하고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여겨지는 2% 수준까지 회귀하기까지는 굉장히 굴곡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처럼 아직은 모른다라는 인식이 좀 경계론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CPI 지표 발표 후에 국채금리가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1.35%에 육박하던 수준에서 지표 발표 후에 1.3% 아래로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경제 정상화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금융을 비롯한 경기 민감주가 좀 일제히 투자 심리가 약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CPI 지표가 시장이 바라던 대로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 그런 원인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시장에서도 물가 지표를 바라보는 가장 우려 요인 가운데 하나가 그럼 지금 물가가 피크 찍고 꺾이는 거냐 그걸 모르겠다 이거네요. 네, 어떻게 본다면은 예전에 한창 좀 불타오를 때는 이게 일시적이다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7, 8월 그러니까 여름에는 분명하게 좀 완화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뭐 확인하는 것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가 아직도 좀 걱정이 된다라고 또 해석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시장 전반의 분위기도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같은 지표를 보고도 시장이 굉장히 투자 심리가 좋을 때는 긍정적으로 그렇죠.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본다면 좀 호재가 부재한 시장 또 좀 억눌려 있는 9월장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방향으로 해석이 좀 나온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밸류에이션이 낮은 때는 이 정도의 뉴스였다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시장 반응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는 분위기가 좀 시장의 팽배한 가운데서 이런 지표가 나오게 되니까 오히려 뭐 그 긍정적인 분위기가 크게 반영되지 않는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애플은 원래 그랬다라는 키워드인데요.
지난 밤 사이에 애플의 신제품 발표가 있었고요. 뭐 애플 아이폰 13과 뭐 애플 워치 7 이런 것들이 신제품들이 공개가 됐어요. 아이패드도 새로운 제품이 공개가 됐고. 자, 그런데 이제 신제품 발표와 함께 애플의 주가가 1.3% 하락했는데 제품 출시 당일에 주가가 안 오르더라라는 점은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경험적으로 좀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 그럼 어느 정도였었는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계가 있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모건 스탠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건대 아이폰 런칭 이벤트는 주가 상승의 주요 촉매제가 아니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번스타인에서도 애플이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통계적인 자료를 통해서 눈으로 보여줬는데, 자, 이제 지금 보실 이 자료를 이겁니다. 지난 2007년부터 첫 번째 아이폰이 출시된 이후에 2020년까지의 통계인데요. 이게 보니까 주가의 상대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20% 올랐다고 해서 애플이 20% 올랐구나가 아니라 시장 대비 20% 정도 아웃퍼폼했다. 이걸 보여주는 건데요. 자,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 신제품 발표 당일과 발표 후 일주일까지, 그때까지는 애플은 역사적으로 시장 대비 마이너스 0.2% 정도 부진했습니다. 오늘도 다소 부진했죠. 그러니까 원래 그랬다는 거고요. 다만 6개월 후에는 시장보다 5.9% 정도 더 많이 아웃퍼폼했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통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신제품 출시 6개월 전에 20% 넘는 아웃퍼폼을 보여서 그때가 가장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3개월 전에는 14.5%, 한 달 전에는 4.7% 정도 시장 대비 더 좋다가 정작 제품 출시 시점 즈음에는 오히려 시장 대비 부진했던 모습을 보였다는 게 애플의 역사적인 통계입니다. 결국 지난 밤처럼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애플의 주가가 그냥 안 좋았던 건지, 아니면 역사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그냥 이날도 또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던 건지, 이걸 구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발표됐던 뭐 신제품에 대한 실망감으로 애플이 1% 하락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약간은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 같고요. 자, 결국은 이제 그 신제품에 대한 월가 평가도 중요하긴 하잖아요. 어쨌든 이 제품을 팔아야 되니까. 자, 이번 신제품에 대한 월가와 외신들의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하고, 최근에 이제 변하고 있는 애플의 이 월가의 시각도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통상적으로 근데 이제 애플에서 신제품 이벤트를 한 후에 투자 의견 변화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얼마나 팔리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이죠. 근데 그거는 또 어떻게 본다면은 제품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 갈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글로벌 IB에서도 쉽게 좀 예단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흥미로운 시장 반응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자면은 이번에 애플이 이제 피트니스 구독 서비스를 확장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여러 나라로 출시를 또 하고, 그리고 여러 언어로도 이제 출시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러자 펠로톤의 주가가 오늘 좀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 점이 좀 흥미로운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한편 이제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과 관련해서 분명히 또 변화도 있었는데요. 댄 나일스, 유명한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되겠죠. 네. 사토리 펀드에서 이날 애플 주식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신제품 공개 이전에 애플의 주가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아이폰의 출하가 시작되면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갖고 있다. 그래서 매도 포지션을 취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애플도 수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에 따라서 향후에 나올 이 실적이 터프 컴스라고 얘기를 하죠. 기고 효과에 좀 직면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애플뿐만이 아니라 시장 전반이 한 10에서 20% 정도 연내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애플이 뭐 재미없으면은 시장 전체도 재미가 그렇죠. 없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토리 펀드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네요. 일단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애플은 신제품 발표 이후에 좀 단기적인 조정을 보였고, 거기에다 애플은 또 팬데믹의 기고 효과까지 있었으니 나는 좀 매도를 해야겠다라는 거지, 뭐 신제품이 실망스러웠다, 아니면 애플이 좀 이상하다, 이런 거는 아닌 거네요. 맞습니다. 이제 신제품이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엄청나게 뭐 변화를 보이는 그런 신제품은 그런 건 아닌 아니잖아요. 것 같아요. 뭐 통상적으로 매년 발표하는 그런 신제품이다 보니까 그 이후의 추이, 그리고 지금까지 뭐 주가 퍼포먼스, 뭐 역사적인 데이터 이런 것들을 참조를 해서 네네. 좀 이 포지션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까지 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건데요. 나 혼자 간다라고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림이 눈에 보여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나 혼자 간다.
네. 거기서 이제 한 글자만 바꾸면 이제 산다가 인기 되는 거고요. 프로그램 이름이 되는데 네.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나 혼자 가는 종목이 있기 마련이죠. 근데 이제 이날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약 한 1% 정도 상승을 하면서 괜찮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라는 해석입니다. 지난 11년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통상적으로 9월 중순쯤에 배당 인상을 발표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가 이와 관련을 해서 최근 몇 년간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성장한 것과 무관하게 배당 인상폭이 한 자릿수대 후반에서 두 자릿수대 초반 정도에 그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신들은 보수적으로 10% 인상을 전망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영업이익 성장세가 지속될 시에는 인상폭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기대감을 내비치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도 오늘 좀 잘 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모건 스탠리의 예상대로 배당을 10% 인상할 시에는 배당률이 한 0.83%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S&P 500 기업들 전체로 봤을 때는 1.36% 정도의 시가배당 수익률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는 낮지만은 기술주 전체로 봤을 때는 0.69% 정도라고 하거든요. 네. 이보다는 그래도 나은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봤을 때 빅테크의 비중이 크다는 인식은 누구나 갖고 있으면서도 저희가 올 초에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 지적했었던 것처럼 밸류에이션이 과도하다 이런 지적은 요즘에 좀 뜸한 것 같아서 빅테크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요즘엔 좀 저렴해졌다고 보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는 걸까요? 한창 이제 시가총액이 시장 전체의 빅5 기업이 뭐 30% 차지한다. 그러니까요. 그게 뭐 버블의 전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빅5 기업들 아니면 빅테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지표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내년 6월에 결산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했을 때 포워드 PR이 한 33배 후반 정도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알파벳이나 애플은 26배 정도고, 그리고 페이스북은 23배 정도. 뭐, 역사적인 평균을 보자면은 좀 높아졌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 뭐, 판단하시기 나름이겠지만은, 그렇게 밸류에이션 부담이 많이 올라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최근에 퀼리비언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라는 기관에서는 메가캡들이 오히려 S&P 500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한 PER은 시장 대비해서 조금 높을 수가 있다. 하지만은 이 빅테크 기업들의 이익 성장 잠재력을 감안할 시에는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저렴해 보인다라는 분석을 제시한 그런 기관도 존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의 PER 밸류에이션 지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까지 본다면 빅테크들은 오히려 지금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다라는 의견인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자, 다음 키워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제레미 시겔 교수의 얼굴이 보이죠? 그러면서 거의 다 왔다라는 키워드를 설정을 해봤는데 제레미 시겔 교수가 올해 들어서 이제 야구의 이닝을 비교해서 미국 증시의 현재 상황을 자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밤 사이에는 제레미 시겔 교수가 현재 미국 증시는 조정이 오기 전 약 8이닝 정도에 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거의 다 왔다라는 키워드를 제가 설정을 해본 건데요. 미국 시장에 대한 그 장기 강세론자죠. 와튼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조만간 미국 시장에 조정이 올 것 같다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조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공식적으로 약 10% 정도의 주가 하락을, 지수의 하락을 얘기를 하는데요. 다만 이번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결국 이런 건강한 조정은 미국 시장이 그 이후에 더 강세장으로 갈 수 있게끔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현재 미국 시장의 증시 상황을 야구에 빗대어서 8이닝까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난 4월에는 강세장의 3이닝까지 왔다고 한 바가 있었고 그 다음 달인 5월에는 강세장의 6이닝 정도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월부터 9월까지 또 추가적인 강세장이 지속되면서 이제는 8이닝 정도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서 코로나가 정점을 찍었다는 데이터가 확인되면 연준은 금리 인상의 첫 수순인 테이퍼링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기술주는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경기 민감주와 스몰캡으로의 순환매가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 여기에 맞춰서 경기 민감주의 강세 그리고 기술주의 숨고르기를 전망하는 월가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제 장기 강세론자인 제레미 시겔 교수도 단기 조정 가능성을 언급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시장이 피크를 쳤다 혹은 이제 미국 시장이 조정을 볼 것 같다라는 그 관련된 월가의 전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조정론은 사실은 많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기존의 모건스탠리라든지 시티그룹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이어서 이제 골드만삭스라든지 아니면은 도이체방크 이런 기관에서도 좀 경계론 진영에 좀 합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시겔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투자 구루 중에 한 명이죠. 캠 피셔의 얘기와도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캠 피셔 이 인물도 연초부터 올해도 시장은 좋을 것이다. 하지만은 강세장의 끝물에 좀 다다르고 있다는 점도 좀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8월 초에도 이제는 팬데믹 이전으로 좀 경제 상황이 돌아온 것 같다. 어떤 얘기냐면은 이제는 저성장 국면에 다시 한번 진입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팬데믹의 어떤 수혜를 받거나 아니면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성장을 도모하는 기업이 아니라 본연의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집중을 해야 한다. 뭐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런 분야에 추격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죠. 피셔 에셋 매니지먼트 그 회사 차원에서도 이례적으로 조용한 시장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비하라라고 얘기를 꾸준하게 좀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과 좀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어떤 급락을 뭐 예단하고 확신을 한다라기보다는 지금 뭐 마냥 파티를 즐길 때는 아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올 수가 있는 변동성에 대비하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정도 톤으로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 좀 미리 대비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때 뭐 실탄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네네. 좀 더 뭐 행복한 그런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최진석 팀장하고 처음 방송 같이 할 때가 2019년 이제 7월부터 12월 그 정도 선이었었거든요. 그 시점에는 강세장이 계속되면서 많은 월가의 전문가들이 뭔진 모르겠지만 블랙스완에 주의하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강세장이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강세장이 이어졌잖아요. 하지만 블랙스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어떤 약간 그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라왔던 것에 대한 조정을 준비하라 이 정도의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네요. 네, 또 그때와 비교를 해보면은 팬데믹이라는 그런 거를 우리가 거치면서 시장이 예전보다 굉장히 빨리 돌아갑니다. 네네. 예전과 비교를 해서 뭐 섹터 순환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듀레이션도 굉장히 짧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시장을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더욱더 주식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더 똑똑해졌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망을 할 때도 어떤 뭐 확신을 가지고 조정이 올 것이다, 블랙스완 이벤트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만약에 만에 하나 변동성이 높아졌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좀 더 치중을 하고 여러 기관에서도 분석도 제시하고 그리고 투자자들도 그런 부분에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 밤 사이에 했었던 여러 가지 이슈를 4가지 키워드를 설정을 해서 분석을 내려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